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이번 주 후반에 뉴욕 클러스터 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배포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학군이 7개월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 타운홀에서 민주당 후보 측은 선거물 무단 철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 중호 범죄 피해자 2위가 한국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이민국이 비자 속송 처리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0월 19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클러스터 구역의 재조정을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할 것이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재조정은 2주간 폐쇄됐던 클러스터 구역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쿼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 핫스팟 지역을 위한 적절한 재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욕주를 포함한 미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올 가을 감염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된다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팟 블록들에 내린 집단 감염 지역 지침은 가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빨간색 구역에 속하는 브루클린, 퀸스, 록랜드,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양성률은 3.3%로 6% 인상을 기록했던 직전 주에 비해 대폭 감소해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쿼모 주지사의 이번 지침으로 신규 입원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 수 또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800명대를 기록했던 4월 뉴욕주 하루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낮은 숫자이지만 최근 몇 달간의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뉴욕주의 집단 감염 지역 지침이 특히 퀸스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다며 빠르면 이번 주말쯤 해당 규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모든 논의는 주 정부와 협조하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최근 신규 코로나19 환자 발생률과 양성률이 증가함에 따라 뉴욕시처럼 특정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팟 지역에 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될 수도 있다는 판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8일 뉴저지에서 1200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는 5월 이후 최다 기록이라며 필요하다면 일부 핫스팟 지역에 뉴욕시의 지침과 유사한 규제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 전체의 7일 연속 양성률은 인구 10만 명당 10%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일 뉴욕주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비닐봉지 생산업체인 폴리팩 산업이 알바니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 제랄드 코놀리 판사에게 지난 9일 금지 명령 중단 가처분 신청을 소송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주내 모든 소매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단속이 재개됐습니다. 뉴욕주의 포장쓰레기 감축법에 따르면 뉴욕주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 시 $25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건당 $5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싸거나 슈퍼마켓 등에서 육류 제품 등을 포장할 때는 제한적으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한편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지난 3월 1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체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단속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놀리 판사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을 감독하는 뉴욕주 환경보호국이 오는 23일까지 소송에 대응해야 하며 다음 심리는 11월 4일로 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총 5순위로 나눠 배포하는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양시설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배포 초안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원상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총 5순위에 나눠 이루어집니다. 먼저 2순위로는 의료진 및 장기 요양시설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2순위는 경찰 등 응급구호 요원과 교사, 공공보건 필수 요원들입니다. 이어 3순위는 65세 이상 노인과 고위험군에 속한 감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4순위는 모든 필수 업종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순위는 건강한 성인 및 아동 등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계획은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주민들의 특히 주의를 기울이며 감염 취약 계층인 사람과 필수 근로자들이 우선 수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초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이 아직 개발 중이라는 현 시점에서 아직 분명하지 않은 백신의 가용성, 승인 시점, 연방 및 주 책임 할당, 자금 지원, 공급망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언제든지 시나리오가 융통성 있게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6일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의 노인 및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 체인 CVS, 워그린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결 내용에는 CVS와 워그린의 직원들이 요양시설에 직접 스케줄을 맞춰 방문해 접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요양시설 입주자와 직원 모두에게 백신 2회분을 접종하기 위해 2달 동안 3차례 방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미국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의 리오냐, 폴리 등을 비롯한 한인 밀접 지역의 학군들이 지난달 대면 수업이 재개된 가운데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의 린덴버그 초등학교도 오늘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린드버그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등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염려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등교시키지는 않았지만 한 반에 1명에서 많으면 8명 정도까지 각 반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Today is our first day for students to return to our school since 2020. March 13th was our last day. We are extremely pleased that so many families trusted that we are prepared to reopen. We had all families fill out a form, a wellness form, that has been translated in 3 languages. All students, upon entry to our schools, their temperature was taken. We also have all of our faculty and staff members completing a wellness form each and every day. Clearly, we know that our schools are institutions where learning is critical, but safety of the children is our priority right now more than ever. 학생 사이에 충분한 거리 두기를 위해 학년별로 간격을 두고 등교를 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밤마다 등하교 시 출입하는 문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야외 수업을 하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저희가 창문 교체 작업을 했고요. 또 최소한 저희는 한 반에 서너 개의 창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또 상단 부분도 같이 열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반에 필터를 교체하는 프레셔너를 다시 넣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양쪽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통로의 문을 종일 열어서 지금 아마 학교의 그 에어 퀄리티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신선하고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버긴 카운티 테너플라이 학교는 중학생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 8일부터 2주간 학교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외에 램지 학교는 허버드 초교와 에릭 스미스 중학교에서 각각 3명과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학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유치원에서 4학년, 그리고 지난 5일부터 5학년에서 6학년이 하이브리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7학년에서 12학년은 18일부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오늘 팰리세이드 파크 시티홀에서 펠팍 이종철 부시장과 민주당 시의원 후보인 박재관, 신디 페라로 후보가 무소속 원윤 유봉과 스테프니 장 교육위원 후보의 선거물 무단 철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원윤 유봉 시의원 무소속 후보와 스테파니 장 교육위원 후보는 팰리세이드 팍 선거 사무실 앞에서 펠팍시 행정부의 불공정한 선거운동 방해와 공문서 열람 서류 요청의 거부 등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빌딩이 그게 커머셜이든 레지던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설치하고 나서 한 2주쯤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9월 20일 날 갑자기 모든 게 사라져서 그 타운 그 입장에서는 이제 뭐 누군가가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허락을 받고 했으니까 그 말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달라. 누가 제거해 달라고 했나. 이들 후보들은 우리 측이 세운 선거 홍보물이 부당하게 뽑혀나간 자리에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홍보물은 버젓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에 계신 주요 분들 저 선거 운동을 저희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팔팍 주민들이 어떤 캔디데이트들이 나왔는지 아시고 제대로 투표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 펠팍 전체 한인 유권자분들의 창피스러움일 뿐만이 아니라 이들 후보들은 펠팍 시의회에 이메일을 보내 민주당 후보들과 공평하게 선거물을 부착할 수 있게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펠팍 이종철 부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인 박재관, 신디 페레라 후보는 이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종철 펠팍 부시장은 시민이 부탁해서 선거물이 철거됐고 토지 주인이 원윤 유봉 후보에게 직접 선거물을 설치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며 펠팍 타운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원윤 유봉 후보 측의 말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인한테 확인해서 이메일 받고 제거하겠습니다 해서 제거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비춰지기는 타운에 가서 몰래 갖다 쑤셔놓은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뭐 무조건 가서 막 뛰고 그렇게 지금 요새 그게 큰일 나죠. 남이 론사인 타치만 해도 기소가 되는 거예요. 6개월 이하 징역. 이 정도로 법이 센데 누가 함부로 가서 그걸 주인 허락 없이 슬쩍 제거하겠어요. 상대편에서 브레이킹로 한 거예요. 아무데나 꽂아놓고 없어졌다. 그래놓고는 타운만 컴플레인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 설치할 수 있고 소유주가 원하지 않는 후보 사인을 뽑고 그 자리에 선호하는 후보 사인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인물에 대해 타운에서 철거해 홍보를 방해하고 있다는 원윤 유봉 후보 측의 주장과 철거된 사인물이 소유주가 직접 또는 요청에 의해 타운에서 철거되었다는 민주당 박재관 후보 측의 공방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중어 범죄가 확산한 가운데 피해자의 40%가 중국인으로 제일 많았고 한인이 15%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는 중어 범죄 가해자들이 한인들을 중국계로 오인해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일 학술 언론단체 EMS에 따르면 아시안 인권단체 연합기구인 에이션 패시픽 정책기획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증오 범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한인단체, 에이션 아메리칸 연구소 등과 함께 지난 3월 19일 증오범죄 한라인을 개설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모욕, 협박 등 증오범죄 사례를 신고받았습니다. 접수된 증오범죄는 전체 50개 주 중 46개 주에서 발생했고 모두 2,6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계 피해자가 40.8%로 가장 많았고 한인 피해자는 15.4%로 두 번째를 차지해 한국계에 대한 증오범죄와 차별 행위가 생각 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베트남은 7.9%, 필리핀 7.3%, 일본 6.6%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증오범죄의 70.9%가 언어폭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의도적으로 아시안을 향해 기침하거나 침을 뱉는 사례도 6.4%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증오범죄의 절반이 넘는 56%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 벌어졌고 성별로는 여성의 피해 사례가 남성보다 2.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단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적어도 서너 명이 함께 움직이고 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모두 다 전화기로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SNS를 통해서 그 범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인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되게 힘들어지면서 예시안들이 무기도 소지하지 않고 되게 온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덩치도 자기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물건을 빼앗거나 이렇게 강탈하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진을 동영상을 알리고 이런 것들을 늘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앞으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오범죄 사례를 분석한 만주샤 컬카니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한국 등 극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무조건 중국인으로 간주해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남아와 태평양 출신 이민자는 중국계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증오범죄 가해자들이 한인들의 외모만 보고 중국계로 오인해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 불거진 아시아계 상대의 증오범죄 현황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샌디 클로스 EMS 대표는 코로나만큼 심각한 것은 반아시안 정서의 확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민국이 비자 속송 처리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자 속성 처리 서비스는 이민국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비이민자 신청 중 E1, E2, H1B, H2B, H3, L, O, P, Q, R, TN 등 취업 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이민국은 긴급 지원 법안 등이 포함된 단기 예산안이 통과되어 오늘부터 비자 속성 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후로 우편 소인이 찍힌 이민국의 속성 처리 신청서의 수수료가 기존 $1,440에서 $2,500로 인상됩니다. 이 중 비농업 단기 취업 비자와 종교 비자는 수수료가 $1,440에서 $1,500까지만 오릅니다. 만약 속성 처리 신청서가 잘못된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접수될 경우 거부와 함께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R 종교 비자는 $2,500가 아니고 $1,500입니다. 이 인상 배경에는 물론 이민국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제는 아마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좀 망설이게 되었다라게 됐습니다. 한편 비자 속성 처리 서비스 수수료 인상은 작년 11월 기존 $1,410에서 $1,440로 올린 뒤 1년 만에 또 인상하는 것으로 이민국은 매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의 손실된 임금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주당 $300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6주치가 소급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뉴저지주 노동국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았던 수혜자는 최대 $1,800까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김이듬 시집 히스테리아를 공동 번역한 제이크 레빈, 서소온, 최혜지가 미국 문학 번역가 협회가 주관하는 미국 번역상과 루시앤 스트릭 번역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한국 문학 작품을 옮긴 번역가가 미국 번역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하나의 작품을 번역해 미국 번역상과 루시앤 스트릭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스키 리조트가 11월 6일부터 실내 정원의 50% 입장 등을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스키를 탈 때와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리조트 실내는 정원의 50% 이하만 입장이 가능하며 같은 일행으로만 리프트 탑승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스키 강습은 10명 이하에 한해 가능합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욕 지회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0 미동부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이 오는 24일에서 25일, 31일에 화상 프로그램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대상은 한국어 혹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19세에서 39세 사이 한인으로 참가 및 수료가 가능합니다. 또 40세 이상도 참가는 할 수 있으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참가 방법은 2020 oktaeasternschool.flashydat.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중어 범죄가 확산되면서 한인 피해자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